네, 예. 오늘 국민TV 안진걸의 으라차차입니다. 항상 신나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는 거 다들 이해하시죠? 지금 아주 너무나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이렇게 차분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나 국민들이 너무 저렇게 보도를 하나, 엉망으로 하나, 이런 굉장히 그거에 또 분노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오늘 저희가 우리 으라차차에는 박근혜 정권, 그다음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지는 언론 장악의 참상을 증언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MBC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님과 현재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KBS 이경호 기자님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이 참사 관련해서도 참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비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금방 그래도 아무리 슬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고 또 따질 건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으라차차 응원해주시고 항상 우리 사회에 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네티즌 청취자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진도 앞바다 참사 반드시 정말 다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온 국민이 아마 기도하실 텐데, 제가 오늘 해직 언론인들 그리고 언론노조 우리 언론 독립에 투쟁하는 언론인들 모시고 방송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반드시 살아오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와주신 분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응원했었죠. 우리 MBC 노조 정영하 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MBC 전 노조위원장 정영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MBC 언론독립이랑 파업 때문에 해고가 되신 거죠? 예, 현재 해직 언론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인데 지금 하도 예. 한국 사회가 고통이 많으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명함도 못 내밀 때가 있어요. 근데 예. 지금 그러면 MBC 사랑하는 여의도의 그 문화방송 사업으로 출근을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해직 언론이니까 이제 노조 사무실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일이 없고요. 또 입구에서 막죠, 일단. 예, 직원이 아니니까. 예. 또 그렇군요. 예. 박성재 전 노조위원장님이랑 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용마 기자님, 최승호 선배, 최승호 기자, 강증, PD님, 몇 분이시죠, 우리 MBC 해직 언론인이? 현재 이제 포괄적으로는 9명인데요. 정확히 파업 때 해직된 사람은 6명. 파업 이후에 연계돼서 해직된 사람이 또 한 명, 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님. 고발뉴스. 우리 박성재 전 노조위원장님은 우리 으라차차의 박성재 PD님하고 어휘까지 똑같아가지고 굉장히 제가 그렇죠. 오늘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언론노조, 우리 진짜 언론 독립과 방송 독립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언론노조의 우리 이경호 수석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부위원장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경호입니다. 예, 부위원장님은 KBS에서 명기자로 이름을 떨치셨잖아요. 명기자는 아니고요. 네. 그냥 아주 열심히 취재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인사동 입구에서 우연히 이제 이경호 기자님을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 유행 최신식 몰래카메라를 오른쪽에 들고 가시면서
성인 오락실을 잠입하러 간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세요? 저 만났던 거? 인사동에서? 그때가 한 12년 예, 벌써 12년 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그 최신식 그 몰래카메라 괜찮대요. 조그만 구멍으로 안을 다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였죠? 그게 아마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안 쓰는데요. 조그만 그 손가방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하던.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안 쓰고 요즘엔 특히 또 취재 보도 윤리상 몰래카메라를 쓰는 게 권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방송에 가끔 보면 그래도 약간 몰래카메라처럼 이렇게 잠입을 찍는 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찍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큰 언론사들 KBS나 MBC, SBS는 몰래카메라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그만 데서는 쓰긴 하는데 몰래카메라 안 씁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찍긴 찍되 일반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그냥 뭐 손에 들고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찍지. 예, 그렇게. 그렇죠. 언론 윤리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공신력 방송사가 조금 더 주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아 위원장 나오셨다고 하니까 응원도 보내면서 바로 또 MBC를 비판하는 댓글이 엄청 날렸어요. 이게 이럴 때는 참 저희가 이중의 감정을 느껴요. 한편으로는 저분들 응원하는데 또 저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을 비판해야 되는 이런 독자의 심정이 좀 죄송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MBC 우리 기자님들 만나면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직장인데 자기도 같이 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려울 때가 있다는데. 요즘 MBC 상황 뭐 어떻습니까? 우리 해직 언론인도 많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형 사건 보도만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도 지금 막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저도 집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렇게 봤는데요. 도대체 무슨 보도가 어떻게 얼마나 잘못 나왔길래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건가 봤더니 비난 받을만 했습니다. JTBC도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다른 류의 보도지만 경중을 뭐 이렇게 논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JTBC도 실수를 했는데 JTBC 앵커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의 격이 뭐다. 그리고 언론인이 사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표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말은 제 평가가 아니고요. 트위터상에서 평가였어요. MBC는 아직 사과를 안 한 모양입니다. 아직도요? 할 리가 만무한 것 같고요. 현재 경영진과 현재 그 수뇌부들의 성향이나 속성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김재철 아바타라고 봐도 그렇죠. 되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지금 다 그렇게 속된 말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큰 사건이 터지면 이제 방송사의 내공이 나오는데요. 특히 공영방송사의 국민들이 가지는 잣대, 기대, 기준, 이런 거는 이 종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하고요. 그래서 전파를 점유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영방송인 SBS조차도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제 보도 행태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평소에 내공이 어떻구나, 저 사람들의 생각이 뭐구나,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보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할 꼭지가 없어서 한 건지, 그 시점에 그렇게 보상금 문제를 그것도 발빠르게 취재는 또 어떻게 했는지 저 정도 취재의 내공이면은 다른 것들은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편집국의 편집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여실히 그냥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걸로 막 집중 보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녁에 초저녁에 그냥 보상금 보도부터 저거는 어떤 애드립의 실수가 아니라 철학의 실수라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세 문제인 것 같아요. 들조시 이모님이 정영아 위원장님이 계셨었죠 이러는 거니까 MBC 욕하다가 위원장님 지금 소송에서 위원장님 1심에서 승소를 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최근에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이 참담한 소식이 넘치는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 해고 노동자들 1심에서 이긴 게 큰 저희가 또 희망이 됐는데 아직도 복직을 거부하고 10년 PD 수첩에 대해서는 부관 참시 징계까지 지금 강행하고 그렇죠. 지금 분노가 굉장히 심할 텐데 위원장님 지금 그럼 어디로 출근하고 계세요 요즘? 요즘 이제 노조 활동사를 저희가 한 8년째 못 내고 있었어요. 최근에 계속
이명박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싸움이라고.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파업이 있었고 막 격한 투쟁들이 있어서 그걸 정리할 시간이 보통 이제 다음 집행부가 앞선 2년 집행부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데요. 그럴 겨를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돌아보니까. 그래서 현 집행부 이성주 위원장이 그걸 빨리 좀 내줬으면 좋겠다. 지금 어차피 해직하신 분들은 그 시간적으로 좀 자유로우니까 그 책을 빨리 내달라 그래서 그 책 내는데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계십니다. 이용마 기자님은 이제 해고되셔서 우리 국민TV 뭐 진행도 하나 잠시 서울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국민TV 진행도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시민 네티즌이 계속 우리 MBC 해고된 언론인들 응원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하죠. 위원장님 계속 힘내시고 그다음 MBC 방송이 좀 엉망해갖고 또 속상하셨지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경호 수석부위원장님, 우리 KBS의 열혈 기자님이셨는데 이번에 우리 참사 보시고 그 좀 황당한 막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 JTBC는 그 충격에 빠진 학생한테 네 친구가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갖고 국민들로 완전히 열받게 했는데 그게 뭐 종편이 문제가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언론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이번 보도 행태 같은 거 보면서 부위원장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JTBC 앵커가 아마 연주가 오래되지 않아서 또 생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하면은 이제 곧바로 그 취재거리, 뉴스거리가 이제 들어오질 못하니까 PD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PD가 이제 앵커한테 시간을 좀 더 끌어달라. 뭐 아니면 이거 인터뷰를 10분, 20분 좀 더 끌어달라 이렇게 할 경우에 완벽하게 훈련되지 않은 앵커들은 뭐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앵커가 의도를 갖고 있다거나 혹은 이 사안을 심각하지 보지 않기 때문에 했던 거라기보다는 그런 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일 텐데 그런 면에서 저는 어제 손석희 사장이 직접 그 메인 뉴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다라고 한 부분, 이 부분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분명히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JTBC의 그 실수보다도 더 쳐줘야 되는 것들은 아마 그런 사과고 그런 사과들을 모든 언론들이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C가 그리고 어제 특히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한테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이제 그 여행자 보험 얼마나 받느냐 이런 건데 저도 뭐 현재 지금은 취재 활동 안 하고 있지만 취재를 할 때 보면은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아마 이제 특별 취재팀이 꾸려져서 가능한 모든 아이템들을 다 이제 각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걸 데스크가 다 추리죠. 그러면 아마 이런 정도의 큰 사고면 아마 아이템 수가, 꼭지 수가 한 뭐 몇십 개 나올 겁니다. 100개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꼭지가 전혀 뉴스 가치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보험금을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건 이 꼭지는 실종자 구조가 다 완전히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유족들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걸 첫날에 틀었다는 얘기는 이 편집을 소위 말해서 그날 첫날의 뉴스를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 편집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레인지할 정리해줄 그 데스크들, 부장급들, 국장급들, 특히 뭐 그런 기능들이 아예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은 최근 MBC 사정이 그 지난 2012년 파업 이후에 유능한 기자들, 언론 의식 있는 기자들은 다들 지금 뭐 어디 외곽 비취재 부서로 보내고 그 자리를 시용 기자들이 차지하고 그렇죠. 얘기 안 되는 공영 방송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국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태 아니었냐.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체제가 그대로 간다면 그럴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언론노조 이제 부위원장님으로서 그 MBC 이제 보도를 비평해 주셨는데 지금 이경 기자님 이제 KBS 소속인데 요즘도 KBS도 좀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는 우리 김한영 사장이 아나운서들을 막 마음대로 교체해버리고 또 그 고참 아나운서를 막 징계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를 엉뚱한 데로 막 보내고 막 그런 일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던데 뭐 그런 거 포함해갖고 그냥 친정인 KBS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평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KBS에서 나와가지고 언론노조에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들은 뭐 저도 내부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고 이제 들리는 얘기로 듣고 있는데 건건별이 좀 달라가지고 그것들은 좀 다르게 좀 해석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6시 내 고향 아나운서 그렇죠. 가해란 아나운서가 교체됐는데 그 바로 전에 그 유명한 그 친박 정치평론가라고 일컬어지는 고성국 고성국 씨가 KBS 3시에 요즘 하는 프로 거기에 이제 MC로 낙점이 됐는데 그게 이제 KBS 새노조죠. 민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 소속의 KBS 새노조가 거세게 반발해서 고성국 씨가 스스로 이제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개편도 아닌데 이제 가해란 아나운서를 갑자기 남녀를 2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 아나운서만 바꿨는데 가해란 아나운서가 바뀌기 바로 전에 한 달 전쯤인가요? KBS 새노조에 가입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아마 의심하기로는 KBS 새노조가 때문에 고성국 박사를 앉히지 못한 거에 대한 울분을 갖고 있던 그 간부진들이 이러던 차에 좋다. 그러면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공교롭게도 또 교체된 새로 들어간 아나운서가 그 새노조가 아닌 KBS 현재 구노조, 구노조의 대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심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뭐 정확한 해명을 안 한 거 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표적인 게 MC 바꾸는 거잖아요. KBS에서 잘 하고 있던 지금 뭐 거의 출연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김미화 씨라든지 KBS에서는 나오지 않는 누구죠? 김재동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싹 사라지는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통은 아나운서님들이 굉장히 점잖은데 아나운서님들이 요즘에 뭐 대거 새노조로 가입해가지고 함께 뭐 또 활동한다는 것도 뉴스에 나오던데.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내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벌어지니까 많은 분들 오히려 방송의 정상화, 공공성,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는 새노조에 이렇게 응원을 보내준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방송인이라면 당연히. 이 절망적인 와중에도 그래도 방송 장악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진실을 외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들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또 희망을 느껴봅니다. 그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항소심까지 하고 근데 회사가 상고까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끝까지 지금 저희 해직 언론인뿐만 아니라 현 집행부까지가 다인데 뭐냐면 회사하고 법정 투쟁이 엄청나게 세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텀이 길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항상 이슈화가 안 돼 있는 거일 뿐이지만 당장 업무방해 형사 고소 당한 거 올해 1심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내내 검찰, 경찰이 조사만 하고. 그러니까 해고 소송도 당했는데 심지어 또는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형사고소 당한 게 있거든요. 우리 합법화합을 해도 꼭 업무방해로 걸고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이 3종 세트라 그러잖아요. 가압류도 당하셨죠, 이제. 가압류까죠. 업무방해, 그 다음에 징계, 가압류. 거기에 이제 알파로 구속영장 때려 맞으면 이제 플러스까지 다 받는 건데요. 저희 집회가 그걸 다 당했었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올해 업무방해 형사심이 이제 시작하고요. 5월 26일 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돼요. 그날 하루에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민사로 걸려있는 징계무효 소송하고 저희 집행부와 노조 재산이 가압류돼 있는데 현재 그것도 1월에 이겼는데요. 저희가 항고해서 고등법원에 가 있죠. 그래서 징계무효와 가압류권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올해 가을 정도에 판결이 나올 걸로. 노조미뿐만 아니라 노조 집행부 개인에게 대한 가압류까지 하는 거죠? 저희 집행부 15명 재산이 압류당해 있는 상황이죠. 어떡합니까? 어떻게 사시고 계세요? 뭐, 집 있는 사람은 집이 압류당했을 거고, 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금이 압류당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정확히 아시네요.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이제 퇴직금이 잡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확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MBC가 너무 망가졌다는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 계기는 역전시킬. 조건 우리, 내부의 투쟁도 있지만 국민들의 굳건한 어떤 연대나 응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당연히 국민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언론을 제대로 세우는 건,
뭐 속된 말로 세상이 바뀌어야 언론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여론, 민심이에요.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이 저희가 이렇게 잘려나가고 했지만 보도를 잘하고 있다면 사실 해직자 문제를 왜 빨리 처리 안 하는 거냐 라는 것만 지적을 당하지 다른 문제는 지적당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직 문제, 또 가압류 문제, 또 노조 활동 문제가 다 얽혀서 총체적인 비판을 받는 게 이제 보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민 민심에 맞지 않는 방향의 보도를 현재 MBC와 KBS 지상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 언론 보도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뉴스타파, 그렇죠. 그다음에 고발뉴스, 국민TV, 팩트TV로 이렇게 조합원이나 참가자도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특히 해직 언론인들이 우리 국민TV에 지금 노종면 기자님, 그렇죠. 여기 그다음에 단장님만 해도 이용마 기자님, 그렇죠. 또 저기 국민일보 조상훈 기자님 여기 오면 해직 언론인들 맨날 만납니다. 그렇죠. 여기가 제일 많네요. 이 원장님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일을 사무실 하나 박승희 PD님 사무실 하나 주세요. 책상 하나 주셔서 이런 매체가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주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경호 부위원장님 지금 언론 노조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특히 해직 언론 지금 너무 많아졌죠. 한 20명 넘는 것 같은데요? 20명까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MBC에 7분 계시고요. YTN에 6분 있고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이정호 편집국장 그렇죠. 계시고 거기도 그다음에 국민일보에 2분 계시니까 총 그렇게 계신데 한 16분인가요? 그렇게 되면 16분 정도 있고요. 벌써 얼마 전에 2000일, YTN 같은 경우는 2000일이 넘었어요. 2000일이면 6년 가까이 되는 해직이. MBC도 벌써 2년이 넘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 YTN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몇 년째 대법원 판결도 안 내리고 있으니까 아마 느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는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우울한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어서 그럼 밖에서 열심히 싸우고 뉴스타파 만들고 고발뉴스 만드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또 해직 언론이 또 오래되니까 국민들 관심도 이제 떨어지고 관심 있는 저희 또 이쪽에 생각이 있으신 우리 시민들 관심도 좀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언론노조가 지금 뉴스타파랑 언론노조랑 같이 해서 지금 해직 언론인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해직 언론인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이게 여론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기성 언론들에서 다 입 닫아버리고 그래서 진보 언론의 힘들은 너무 약하고 해서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2개의 문, 그 다음에 천안함 프로젝트, 이런 것처럼, 직접 영화를 만들어서 해외에 저희 생각은 잘만 되면 해외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데도 좀 출품을 해가지고 그 외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참 OECD 국가고 선진국일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의 언론 현실은 전 세계 국제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거 보면은 나미비아라고 아프리카에 나미비아 거기보다 더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올해 말에 이제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주인공으로 앞에 계신 정영하 위원장님도 아마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한 분이시고 때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때 주인공 집단 출연이신데 그러니까 오시면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네요. 또 하나의 약속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 영화 하나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게 그 철옹성 같은 삼성이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협상을 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혈병 몸을 다 한 거예요. 흉이라는 물질을 막 알게 되고. 그러니까 백혈병 반도체 공정에서 수백 가지 황물질이 사용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의 힘이라는 게 물론 그건 극영화였긴 했지만 또 하나 약속 아마 그 영화 만들어질 때 기성 언론들에서는 거의 보도를 안 했죠. 그렇죠. 보통 영화 신작 나오면은 우리 영화 소개 같은 거 해주고 하는데 기성 언론들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아주 유능한 감독이 하나 선정이 돼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독이. 시민 상금 같은 거 모금이라든지 무슨. 계획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제작비가 없어서 다큐멘터리니까 제작비는 많이 안 드는데 제작비가 없어서
뭐 두레 형식으로 두레 제작 형식으로 두레 이렇게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17반 10,000원, 20,000원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같이 그분들이 내신 분들은 또 스스로가 이제 홍보 전도사가 돼서 봐주시고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것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현 위원장님, 이경호 스프님 너무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아마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제안하시면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나 청취자들은 아마 최소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뭐 저부터 저도 낼 거고요. 아마 구름 때처럼 이렇게 응원해주지 않으실까. 외부로 알리는 건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국민TV 오만과 편견님께서 해직원님 힘내서 곧 복귀되시길 바랍니다. 리버피닉스님께서도 복귀하실 때까지 국민TV에서 기자 역할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정현 위원장님 뭐. 근데 정현 위원장님 사실 엔지니어 출신이신데. 맞습니다. 우리 국민TV 엔지니어를 좀 개선해 주시고. 기술제작본부장. 그러니까 기술제작본부장 되시고, 노정면 뉴스케이도 좀 도와주시고. 그럼 그 다큐멘트 나오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저 복직 촉구 투쟁도 계속하고 계시죠.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무슨 복직을 추진한다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공약이 해직 언론인 문제를 뭐 이렇게 처리하기 이런 공약은 없었고요. 뭐 전향적으로 해결한다. 그거는 없었어요. 선언적인 얘기만 있었어요. 공영방송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만 돼 있었죠. 선거 전에 TV에서인가 기자회견에서 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지배구조라는 게 지금 사실상 뭐 MBC나 KBS나 여당, 그렇죠. 정부 여당, 집권한 정부 여당이 마음에 드는 사장을 안 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특징이 있잖아요. 공약은 날리는 유체이탈. 전혀 공허한 약속이 돼버리는. 방송 장악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완전히 장악해서 즐기고 있는. 그렇죠. 이 상황은 정말 좀 열받는 것 같아요. 장악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보면은 이렇게 정부가 장악하기 위해서 뭐 KBS나 MBC나 뭐 SBS나 이런 사장들을 불러다가 훈계를 한다거나 옛날처럼 검열을 한다거나 보도 지시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이유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같은 편이 와 있으니까 굳이 뭐 지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니까 외부에서 장악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면 변명의 거리는 있죠. 우리는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 알아서 내부적으로 할 뿐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 그건 뭐 우리가 뭐 똥을 냄새 맡아봐야지 똥인 줄 알겠습니까? 표현 적절하십니다. 이런 그러니까 예전처럼 보도 지침으로 장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사실은 그렇게 알아서 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또 지배구조에서 박문진이라든지 KBS 이사회라든지 또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완벽하게 정부 여당 쪽 인사가 다수를 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다 사장 선임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방송장의 의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위원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낙하산 논쟁 또 장악 논쟁, 특히 이제 사장 문제 가지고 낙하산 사장이다 아니다 막 규정하고 이럴 때 이제 항상 노사 간의 싸움이 붙는 게 예전에도 똑같은 제도로 했다. 예전에도 똑같은 구조에서 똑같이 사장을 뽑았고 근데 옛날에는 왜 낙하산이 아니었고 지금은 낙하산이라 뭐 이런 걸 이제 자주 논쟁을 했어요, MB 정권에.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드리겠는데 낙하산이냐 아니냐, 장악됐냐 안 됐냐는 어떻게 선임하느냐, 커넥션이 있느냐 이게 사전 검열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새로 사장이 된 분이 방송사를 어떻게 경영하는가를 보면 결과로 보는 겁니다. 결과로. 미션을 그렇죠. 들고 오는 부분도 있지만 앉아서 미션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 미션을 잘 수행할 만한 자질을 가지신 분, 같은 색깔이신 분, 이런 분들을 앉혔기 때문에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알아서 청와대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잘 방송이 그렇게 나가고 오로지 있으니까요. 종방 뉴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뭐 정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만한 뉴스는 어떻게든 알리바이 뉴스로 그냥 냈다가 빼버리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전에는 그래도 MBC나 KBS가 공영방송사로서 서로 경쟁하지 선의의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작용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의 선의의 경쟁 같아요. 누가 더 짧게 하고 빼느냐. 안 유리하게 하면 안 다룰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망가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사고 같은 것도 막 생기는데 예를 들면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아나운서 어떤 한 분이 국정 같은 사태 같으면 이런 언론이라면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권력이 심하게 망가진 거니까
옛날 같으면 일면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걸 풍자거나 비판하는 뭐 개그 콘서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게 심신창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럼요. 시민이라는 사람 보기도 황당하지. 근데 오히려 그 뭐 큰 문제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막 하려고 하냐라고 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실명을 거론해도 뭐 다 아실 테니까. 예, 이경호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KBS 한석준 아나운서죠. 예, 왜 그러셨어요? 아이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는데. 그리고 그거 이제 신문 기사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뭐 이제 제가 한석준 아나운서의 대변인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아니 이런 저런 이야기 한석준 아나운서가 한 실수 부분은 충분히 그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본인이 또 대타로 나와가지고 잠깐 이제 그 황정민 아나운서가 휴가를 간 사이에 나와서 진행을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고 있고 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아는 한석준 아나운서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고. 오케이,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요. 세노조 한 아나운서 중에 한 분이고. 그렇습니까?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평소 생각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될 팩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오해는 평소에도 나쁜 짓을 한 사람 아니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충분히 절대 그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객관적으로 팩트를 하고 그날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비판할 건 또 비판하는 것으로 그렇죠. 하시죠. 이풍당당님께서 정영환 위원장 힘내세요. 계속 우리 네티즌들 요구는 복지 가기 전까지 국민TV에 힘 좀 보태주세요. 이리 오시라니까요. 아니 이제 이경호 부위원장님은 저기 우리 태평로의 언론노조 사무실에 항상 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활동 많이 특히 요즘 우리 언론노조가 공정선거 보도감시단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많이 내던데 그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예상되는 게 아무래도 종편,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게다가 요즘에는 뭐 거기 문화일보까지도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낮에 조선일보라는 표현을 같더라고요. 편성을 하고 문화일보가 또 지상파 방송 역시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언론노조가 그 중심이 돼가지고 민언연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랑 같이 해서 공정선거 보도 감시단을 꾸리고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회가 7호까지 나왔는데요.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전국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뭐 종편이 얼마나 지금 편파적으로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혹은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그 소위 말해서 새누리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또 지상파는 얼마나 또 그 현재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한 룰을 감시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지방선거 전까지는 저희가 공정선거보도 감시단 그 회보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가까워지면 일주일에 2번 정도씩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도 영향이 있어서 제가 1호부터 7호까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박원순이 사라졌다. 선거보도에서 그 리포트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포탈에 굉장히 많이 뉴스로 나오던데 소개가 되고 박원순이 안 보인다네요. 정확히는. 그렇죠. 요즘 다들 청취자들이 서울시장 선거 관심들이 또 많고 그러시니까 최근에 뭐 7호 공식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아직도 시장직을 갖고 있죠. 시장이죠, 시장. 그러니까 내년 다음 달 7일인가 10일까지인가 하시나요? 그러나 사퇴를 하고 후보가 되면은 뭐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뭐 당연히 이제 보수 언론들 특히 종편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은 이제 깎아내리고 출마가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깎아내리고 상대당인 뭐 새누리당의 정몽준 특히 정몽준 후보를 아주 띄우는데 열성이 아니냐 하는 것들 뭐 눈에 보면은 뭐 굳이 눈에 보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건데 최근에 참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TV조선이죠. TV조선 조선 TV에서 그 패널들 조선 TV에 그 사실 뭐 시사 프로라는 게 거의 뭐 시사 프로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의 프로그램들인데 프로그램이 아니죠. 아니라고 해야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었죠. 한번 그 TV조선의 그 프로그램 돌아온 자격수단가요? 거기서 그 나온 패널들이 이제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그 곤충호텔이라는 거를 서울시의 도심에 그 옥상에다가 이제 곤충호텔 같은 거를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곤충호텔을 갖다 깎아내리면서 어떤 한 패널은 곤충호텔이 아니라
해충 호텔이다. 뭐 또 어느 한 패널 전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진성호 씨는 이런 공약, 곤충 호텔 공약은 전남지사나 경남지사 또는 농촌 지역에 있는 광역단 재장 공약으로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조롱을 하는데 이게 참 너무 황당한 조롱이네요. 황당한 조롱이죠. 곤충 호텔을 경남 전남 그런데 질 이유가 없는 거죠. 곤충이 곳곳에 널려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곤충 호텔을 박원순 시장이 짓겠다고 하는 건 서울 도심에 아시다시피 갈수록 이제 숲이 사라지면서 곤충들이 사라지고 곤충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 서울 근교에 서울이나 그 아파트 베란다 뭐 옥상에다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요즘에 주말 농장 같은 게 하고 옥상에 이제 적상을 하는데 그 옥상 정원에서 열매 채소가 안 맺혀요. 아, 곤충이 그렇죠. 열매를 하려면 그렇군요. 뭐 벌이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벌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주변에 요즘 도심에 벌들이 있었는데 벌이 안 보이시죠? 저도 주말 농장 하는데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쌈채소밖에 안 됩니다. 요즘에는 주말 농장에. 쌈채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그런 열매랑 과일이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열매 과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곤충 호텔이 이미 유럽에서는 곳곳에 많이 있는 건데 딱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특히 도시 아이들은 곤충을 볼 기회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무슨 뉴스에도 보면 나와요. 그 네이버 광고에도 보면 뭐 곤충을 애들이 헷갈리니까 도심 근교에 곤충 박물관을 지은 직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공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막.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정확한 조사나 조사가 아니라 상식,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는 패널들이 나와서 박원순 시장은 깎아내리고 곤충 호텔이 해충 호텔. 그에 반해서 뭐 너무했다, 진짜. 김황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서민의 아픈 깊숙한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밴드를 한다거나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는 정몽준 의원은 역시 현대가 건설로 토목으로 커서 그런지 통 크게 용산도 개발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사실상 용산 개발 통 크게 한다 갖고 망해가지고 온 그렇죠. 용산 주민도 엄청난 고통 겪고 있는데 너무들 하네요. 그 사실상 뭐 그러니까 그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그 종편들이 언론인지 아니면 뭐 새누리당의 당 방송인지 뭐 거의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의 이런 것들인데 저희 그래서 언론노조에서 새누리당 기관지죠,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청취자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언론노조 전국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케이. 좋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언론노조하고 민원연이 있어 정말 다행이고 또 우리 언론연대도 있죠. 언론연대. 우리 언론단체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민원연, 언론연대, 전국 언론노조 이렇게 민원연 언론연대는 이제 NGO지만 언론노조는 이제 현업 언론인들의 노동조합 연합체고요. 공정선거 보도감시단도 있고 종편감시단도 지금 또 별도로 또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언론단체 중심으로. 민원연이랑 언론연대 중심으로 하고 있고 보니까 언론노조에서 또 예전에 미디어놀도 언론노조에서 만들었죠. 그렇죠. 언론노조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게. 지금 이제 분리독립해서 그렇죠. 어엿한 언론이 된 거죠. 굉장히 좋은 언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도 처음에는 언론노조 부설 아니었나요? 부설은 아니고 언론노조에 있던 민실이 언론노조에 이제 민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민주언론 실천위원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태생이 된 거고요. 태생이 돼가지고 이제 독립한 거죠. 지금은 사실상 뭐 독립재단이죠. 그렇죠. 비영리 독립재단. 그럼 언론노조가 지금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지금 언론노조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많이 응원 보내는 미디어오늘 그다음 뉴스타파가 다 언론노조가 3파가 됐다는 건 정확한 사실이죠, 위원장님? 3파가 그렇죠. 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으로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성 언론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겠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역설적에도 이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사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언론이 보장되는 사회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국민 TV가 없어지고 팩트 TV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 TV, 팩트 TV가 다 없어지고 다 기성 언론에서 지상파에서 다 좋죠. 담겨질 수 있을 때 그때가 아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언론 자유를 누리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편은 제가 별명 하나 지어봤어요. 종암 편성 채널이 아니라 종합 암덩어리. 요즘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암덩이를 좋아하잖아요. 확 오네요, 종합. 모든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 앞에 호텔 짓겠다는 거고, 뭐, 중소상공인들 도와주는 정책도 규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종편은 그분들의 표현에 따라서 제가 종합 암덩어리 방송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현 위원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같은 언론인으로서 요즘 종편이라든지 문화일보나 이렇게 망가졌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한시가 어떤 생각이 드실까.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 문제 얘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건데 언론 환경도 생태계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그렇죠. 생기는 거거든요. 거죠. 네. 자리매김이라는 게 있는데 방송사 내에서도 자리매김이 중요하지만 언론사의 자리매김이 되게 중요해요. 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편성 채널이 평가받으려면 보도,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 오락 이런 것들을 고루 다 잘 해야지, 전부 다 고루 잘 해야지 역량을 평가받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사실 그나마 좀 이렇게 민주화되고 그나마 건강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는 색깔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보수 매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진보 매체도 있었고요. 단 공영방송사는 보수냐 진보냐의 어떤 편가르기보다는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객관적인 보도를 많이 했다고 보고 그 나라 언론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KBS 특히 그 역할을 안 하지 않았고요. 물론 완전히 한 건 아니에요. 가는 길이었어요. 언론자를 구가하기 위해서 진짜 평가받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백스텝을 밟아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 모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보도가 과거에서도 그렇죠?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상한 언론 환경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국민TV, 팩트TV, 뉴스타파 다 합쳐도 한 10%도 안 되고 그렇죠. 나머지 모두는 그냥 90%는 그냥 싸그리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듯한 태도로 거기다 이제 가버리고 무슨 무인기 하나 터졌으면 그렇죠. 이런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도 다종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무인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한 사람 하면 너 북한으로 가라는 식의 그렇죠. 어떤 합리적 의심도 안 나오는. 이제 내 생각과 똑같지 않으면 적이다. 저는 좀 한국 사회 최근에 아주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 언론에서도 다종다양한 보도가 있으면 국민이 그거 보고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판단하고 안심할 텐데. 그럼요. 모든 데서 그냥 무인기가 거기에 무슨 엄청난 무기가 살포돼가지고 대한민국 어떻게 될 수 있다. 근데 그 북한급 맞아? 대학생들도 만들 수준인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북한께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 마치 무슨 종북 세력이 되는 것처럼 하고 북한으로 가라 그러고 심지어.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 거의 소개가 안 되고.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막 무섭다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이제 입사한 지가 KBS에 들어온 지 언론 생활을 시작한 지 20년 됐는데 20년 전에가 이제 김영삼 정부였죠. 김영삼이 막이니까 그때 제대로 된 언론 자유가 존재할 수 없었던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 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이런 것들은 꼭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항의하면 선배들이 또 그때도 이제 위에 상부의 압력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잘 들어주진 않았지만 미안해했다고요. 후배들한테 본인들이 염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언론인이긴 하지만 생활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안해하고 염치가 있는 선배들이었다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서로 선후배끼리 소주 한잔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욕기하고 사석에서는 선배한테 삿대질도 하면서 근데 지금은 염치가 없는 확신범들이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일반 가정은 요즘에 거의 신문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가면은 텔레비전이 이제 각 종편 해서 지상파까지 쫙 틀어놓는 텔레비전이 앞에 이제 자기 자리에 한 서너 대씩 있죠. 그다음에 아침에 가면 이제 중앙 책상에 웬만한 중앙일간지는 다 오죠. 그러면 쫙 보면 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해가지고 쫙 한겨레 경향에서 쫙 한번 신문을 펼쳐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세상을 객관적으로 봐야지. 내가 지상파의 간부니까. 얘들이 자꾸 나를 편파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편파적인 사람이 아니야. 저희 종북 자식들. 그래가지고 쫙 펼쳐놓고 보고 TV를 쫙 틀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 어떨까라고 보면 거기서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은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진보의 목소리를 전하는 신문은 경향과 한겨레 몇 개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거의 90대 19조? 그렇죠. 방송과 신문의 매체 영역 따지면 거의 90대 19조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90대 19조에 진보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저들은 10%의 소수 종북주의자들이고 나는 그 중간에 서서 있는 거고 내가 조중동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내가 공정하다.
객관적인 사람이다라고. 조중동만큼 극단적으로 보도는 안 하니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아마 지금 지상파 KBS나 MBC나 그런 요즘에 SBS부터 같이 그런 간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이 기울어지는 경기장을 기울어지지 않게끔 스스로가 선수들이 몸을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몸을 스스로 기울여서 내가 바로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 참 최소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님인데 우리가 언론학, 신문방송학 이렇게 첫 장, 둘째 장에 나와 있는 게 언론의 사명은 감시라고 권력에 대한 감시라 되어 있잖아요. 와치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적인 보도도 있을 수 있고 뭐 언론인들 중에도 생활인인데 좀 잘 사는 분들이 좀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가 다양하니 근데 최소한 권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뜯어줘야 되잖아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일단 언론의 사명은 권력 감시니까 그걸 안 해버리는 게 너무 저는 기가 막히고 권력에 대한 감시를 했으면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군요. 권력에 대한 감시를 하던 분이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죠. 권력에 대한 감시하신 분들은 다 쫓겨나고 밖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유지해달라는 거 막 큰 거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 직업 정신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간부가 되면 이제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런 성향은 나뉠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기능을 하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직업 정신이 있다는 거는 그렇죠. 직업의식이 있는 거고요. 직업의식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기자질이나 PD질을 하면 역량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역량으로 간부를 뽑는 게 아니고 내 말을 거역하지 않을 사람,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무능력한 분들이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게요. 근데 또 최근에 아무튼 우리 이경호 부위원장 오셨으니까 예. 저기 9시 뉴스 간판 앵커가 갑자기 대변인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제가 언론을 저도 감시 쪽에 하는데 좀 이례적인 경우죠. 뭐 이렇게 그만두고 뭐 출마하는 경우는 가끔 봤는데. 그렇죠. 9시 뉴스 앵커가 바로 대변인으로 거의 바로 간 거나 다름없잖아요, 사실상. 아니 디졸브 됐죠. 커트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렇죠. 된 거야. 임명장을 받고 그날 아침 회의 시간에는 아니고, 간부회의 편집회의 시간에는 나와가지고 편집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가가지고 회사 핸드폰을 들고 청와대에 가서 그렇죠. 임명장을 받고 그리고 사표는 바로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기 이틀 전에 낸 것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커트 처리를 한 거고 사실상으로는 디졸브가 되게 말이 안 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언론이 망가진 또 상징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뭐 하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의 언론인으로서의 그렇죠. 예의와 후배들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 더 느낀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너무한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속된 말로 세탁하는 기간도 세탁도 안 했잖아요. 세탁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만약에 저는 이제 이 청와대에서 공인이 되셨으니까 민경욱 대변인이 평범한 기자였고 리포트만 했고 혹은 얼굴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지금 같은 이렇게 비난은 안 받을 거예요. 물론 기자들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치라는 것이 결코 언론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 해야 돼요. 정치는 또 할 수도 있어야 훌륭한 되고. 사람들이 정치에 더 많이 가가지고 해야 되고 더 많은 다양한 직업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러면 그분들이 평소에 그런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으로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높은 점수를 주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앵커로서 그 만들어진 자신의 이미지가 자신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공영방송 메인 앵커의 이미지인지 그럼 그 메인 앵커의 이미지였다면 그것은 누가 만들어준 것인지 라고 생각하면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국민이 만들어준 이미지였고 국민이 만들어낸 이미지로 자기의 이제 그걸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국민이 낸 수신료로 인해서 자기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라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쓰일지 어떤 특정 정당의 특정 정권의 그 얼굴로 쓰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직업의식을 갖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좀 너무 아쉽죠. 아쉽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분이랑 뭐 심야 토론 그다음에 뭐 라디오 토론도 오래 했잖아요.
몇 번을 봤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나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전화는 했지만님도 올렸는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요 새누리당 내 가장 극단 일베를 대변하는 의원이라는데 KBS 인사청탁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우리 언론사가 망가진 징표잖아요. 옛날엔 많았다는 거 우리 알지만 최근에 그래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최근에 최소한 권력이 대놓고. 이게 제가 처음에 KBS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게 김진태 의원이 춘천의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때 언론이 권력기관이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감히 초선 의원이. 그러니까요. 저희 정치권 사는 얘기가 초선 의원은 정치부 출입 기자랑 밥 먹기도 힘들다를 정도. 옛날에 이제 그런 말도 있었죠. 근데 감히 초선 의원이 공영방송 사장에게 전화를 시도해서 인사청탁을 하려고 전화를 시도하는 일이 과연 가능했겠냐라고 하면 불가능했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만큼 그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이 봐도 KBS 정도는 사장 정도는 내가 그것도 자기가 아닌 본인도 아닌 보좌관을 시켜서 통해서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고 전화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언론사의 권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권위와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속된 표현은 좋은 의미의 곤조 일종의 언론사의 어떤 곤조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는 뭐 내가 보수적 입장이다 하더라도 권력이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거품 물고 달려들어가지고 문제 제기하던 곤조가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데 우스우니까 전화 보좌관씨 전화해가지고 인사청탁 해버리고 사장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고. 그렇죠. 청탁은 아직 안 했다는 게 이제 김진태 의원의 해명이죠. 입사 요강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했다는 세노조 건데. 입사 요강 물어보는 거 가지고 예를 들면 KBS 직원들이나 세노조가 입사 요강은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청탁했다라고 우길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입사 요강은 맞죠. 인터넷에 나와 있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 그 KBS 직원 굉장히 멋있으셨어요. 밝혀진 거 하면 뭐 예를 들면 들을 수 없다. 뭐 왜 그런 걸로 전화를 하냐. 뭐 사장 전화번호 안 알려줄 때 이렇게 그 직원 선생님이 거부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일종의 이제 언론인으로서 그런 건 이제 반박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KBS에 그런 건강한 직원들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전화가 그 보좌관의 전화가 KBS 담당 직원이 아니라 처음에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KBS의 고위 간부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맞지 않아요. 은밀하게 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면 최소한의 절제라든지 기본을 안 지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적절한지 모르지만 안철수 대표가 연설하고 있는데 야 너나 잘해. 온님 대표가 다른 당 대표한테 그러니까 뭔가 거침없이 박근혜가 좀 인기 있다는 거 하나 믿고 그냥 너무 날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좀 그건 오바다라고 세게 말해줘야 되는데 누가 뭐 오바다고 말도 안 해주니까 그런 와치독을 해야 되는 권력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 언론인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진짜 와치독인지 모르지만 집 밖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KBS 문을 잠가버린 거잖아요. 좋은 기자인데 해고는 안 됐지만 취재 현장에서 다 내쫓긴 분들이 너무 많죠. 지금 상당한 수가 많죠. 뭐 이상한 무슨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직원으로 가 있고 막. MBC가 더 심하고 MBC가 심하죠. 좀 약간 덜한 약간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경인으로 봤던 막 그 정말 와치독을 역할했던 기자님들이 안 보이는 거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 진도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 마음으로 1부 마치고 잠시 전화 말씀 듣고 2부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안진걸 을화차차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정영아 MBC 전 노조위원장님 해고돼가지고 엄청 고통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국민TV와 청취자들 만나러 여기까지 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언론노조 이경호 수석부위원장이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진도 앞에 큰 사고가 있어서 참사가 있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에 와서 더 강하게 이야기도 막 많이 이런저런 하고 싶은데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빨리 잘 많은 다 살아서 돌아오길 계속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우리 청취자들도 글 올려주신데 그 관련 보도가 정말 엉망인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경호 부위원장님, 예. 우리 쉬는 시간에 한번 봤는데 정말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벌어지고 이런 참사가 벌어질 때 보통은 언론인이라든 언론의 소명이라면 내 조회수를 좀 늘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참 굉장히 비장하면서도 진실의 보도자로서 뭐랄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 참사 보도를 하면서도 막 가볍게 재밌게 심지어는 조회수를 올리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보도를 막 해버리는데 이건 이제 언론이 너무 매체가 늘어나서 벌어진 일부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좀 아무튼 그 일부 언론인의 철학으로서 그렇죠. 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부 부작용이라고 하면 네. 평소에는 없다가 간혹가다 나타나고 혹은 그 나타난 예. 것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예. 자연스럽게 이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예. 사실 매번 반복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게 예. 선정적인 보도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 어뷰징 수를 늘리려고 예. 선정적으로 막 하는 형태들이 요즘에는 뭐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했고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예. 미안함도 안 느끼는 염치 없는 언론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들거든요. 어제 뭐 많은 저희 뭐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예. 그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예. 그 제목을 뽑으면서 뭐 SK텔레콤이 긴급 구호품을 제공한다. 임시 기지국을 증설했다라고 하면서 제목에다가 그 SK텔레콤 광고 문구죠. 예. 잘생겼다 이걸 달아가지고 음악처럼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 하나는 뭐 같은 언론사였는데 예. 그 선박 침몰로 인한 선박 침몰을 주제로 한 재난 영화 타이타닉 뭐 포세이돈 같은 그런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안 해도 뭐 사람들 다 아는데 뭘. 그렇죠.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그러니까, 하는 예, 생각이 예, 들고 예. 특히 또 어떤 조선닷컴에서는 그 조선닷컴이 아마 보험 얘기는 제일 먼저 했을 거죠. 예. 했어요. 보험 얘기는 제일 먼저 하면서 뭐 서효로가 얼마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예. 학생들은 그 얼마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면서 예. 마지막 멘트에다가 이제 네티즌들이 이런 보험 소식을 듣고 아 세월호 보험 그래도 다행이다. 세월호 보험 여행자 보험의 중요성을 느꼈다. 세월호 보험 이 문제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일부의 뭐 비판적인 것도 있긴 있었지만 뭐 세월호 보험 불행 중 다행. 엄청난 도대체, 상황들 보험 가입이 어떻게 다행이 돼. 보험을 다행이네. 얼마를 들 그게 다행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언론인의 윤리의식은 이제 설령 저런 사라졌다고 댓글이 봐야죠.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인이라면 그런 댓글을 소개할 수 없는 거냐면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보험 가입이 일부 있었다는 걸렀어야죠. 거. 예, 그렇죠. 예. 불행 중 다행이라는 멘트는 사실 써서는 안 된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경계하는 멘트죠. 얼마 전에 예. 뭐 종편에서 한 번도 그렇죠. 예전에 그런 얘기 거기서도 있었죠. 그랬죠. 뭐 예. 한국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국민이어서 다행이라 했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들었으면 비행기 사고 때 이제 얼마나 통화에서 그랬죠. 얼마나 열받고 저런 한국 놈들은 자기 나라 사람 아니면 피눈물 없는 된다 이러니 얼마나 오해를 하시겠어요. 우리 절대 그렇지 않은데.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제대로 언론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언론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 언론들이 언론인의 역할보다는 장사를 하겠다 예. 이런 생각들이 많으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영 위원장님 무엇보다도 MBC 때문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예. 속 많이 상하죠. 예. 최근에도 혹시 MBC에서 속상했던 사례를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MBC 경영진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또 비판하고 예. 독자로서 계속 예. 항의하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 MBC에 그 정말 훌륭했던 기자님들이 뉴스에 안 나와요. 다 엉뚱한 애를 보내버렸다는 거죠. 보도 기자들이 보통 모이는 시간이요. 뉴스를 자기 거 제작하고 예. 나서 이제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예. 좀 늦어요. 예. 그래서 회식을 하면 예. 6시 반 뭐 이렇게는 안 잡습니다. 그렇죠. 다. 못 와요. 그리고 심지어 예. 9시 뉴스 나가는 예. 것까지 보고 오는 경우도 있던데 다 그렇게 딱 체크하고 오시는 근데 분들도 지금 있거든요. 얼마나 괜찮은 기자들이 많이 빠져 있는지 방증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인데, 예. 우리 해고된 선배들을 위로를 해주겠다고 예. 기자회에서 예. 이제 그분들을 부르고 이제 회식 시간을 잡았어요. 예. 근데 6시 반을 잡은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박성재 기자가 예. 나 한 7시 반쯤 갈게. 왜냐하면 그때야 돼서야 다 오지 않겠냐. 예. 다 보도 제작 마치고 넘기고. 그랬더니 예. 이제 기자회장이 선배님 그냥 오세요. 6시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9 to 6의 셀러리맨들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바뀐 게 아니고
자리를 보도국에서 다 빼고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대로 다 바꿔놓은 거죠. 갔더니 한 80-90명이 있더랍니다. 후배 기자들이. 보도에서 다 배제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 사랑받는 MBC 보도를 살리려면 그분들이 그냥 보도국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른 이 경력 기자를 뽑겠다, 또 역량 있는 기자를 뽑겠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분들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hin자경영진이 김재철 사장의 아바타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거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최근에는 보도국 중진 기자들을 더 뽑아야겠다. 명수까지 20명 내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부장급 데스크를 봐줄 사람이 부족하다. 이분들의 속내는 현재 이제 역량 있는 기자들은 다 171 파업을 참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죠. 부역질을 할 거냐, 손을 놓을 거냐의 선택이었는데 어떻게 부역질을 계속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MBC의 중진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제 올라갈 텐데,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 말을 잘 데스킹 보조를 할 말 잘 써야 경력 사원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 역시 국민들의 관심 그다음에 지금 이런 MBC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비난, 항의. 노조위원장 할 때도 그랬는데요. 그때는 MBC 사원 신분이었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회사에 돌 던지고 MBC 노조위원장한테도 따질 게 있으면 돌 던져야 된다. 심지어 광주 사태 때 그거 보도 제대로 안 한 광주 MBC가 불탄 거. 그게 다 자양분이 돼서 MBC가 이 자리까지 온 건데 비난을 할 때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좀 국민들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지금 한 거의 7년 동안 너무 엉망이고 망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그 좋은 기자님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저도 생각나는 기자님들 몇 분 있어요. 김재훈 기자님, 김수진 기자님. 맞습니다. 아예 안 보이잖아요. 간판 프로 기자님들이었는데. 보도국이 아니죠. 이상호 기자는 아예 해고돼버린 그렇죠. 거고. 이용모 기자 국민TV 와 계시고 정말 열받네요. 그렇죠? 열은 받지만 이제 항상 이제 이중적인 감정이 드는 거거든요. 회사를 비난할 때 그 아픔. 그다음에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는 직장인데 또 그런 안타까움과 이제 MBC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항상 병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고요. 저 역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MBC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복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정영화나 박성재나 최승호나 이분들 생활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복직해라 이런 건 아니라고. 생활인도 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다 우리 정영화 전 위원장님, 박성재 전 위원장님, 이근행 PD님도 해고됐죠? 해고됐다가 김재철 전 사장이 잘리기 전에 복직은 시켜놨죠. 이근행 PD님이 복직됐구나. 이 위원장님이셨잖아요. 이근행 선배하고. 지금 그러면 출근하고 계세요, MBC로?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많이 답답해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그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 모임, 명조사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럼요. 같이 같은 멤버입니다. 이근호 기자님, 우리 MBC 이야기 들으니까 또 답답한데 우리 KBS에서도 만만치 않은 일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최근에 신입사원 뽑을 때 사상검증성 질문이 있었나요? 또 그게 많이 나오던데요. 언론에 여러 군데 보도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신입사원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이제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이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을 해서 면접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질문 한번 이런 질문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애국가를 사전을 부를 줄 아느냐? 그러고서 이제 아는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불러봐라. 이런 질문도 했었고요. 또 종북 세력이 있다고 보는가? 또는 종북 좌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 저질 질문이네요. 건국일은 또 언제로 보냐? 건국이라는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승만 정보를 격상시키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질문들을 했다고 이제 신입사원들을 속에서 학계에서는 임시정부로 보고 있는 게 다수이잖아요. 또 그러면 학계에서 말한 자기 이름 역사학도 그걸 배운 대로 이야기했다면
또 이렇게 아웃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돼 있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역사학에서 논쟁이 상당히 끝난 건데. 그렇죠.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무슨 건국일이라는 걸 지정해서 김명주도 하고 1945년인가 그때 6년인가 그때를 이제 그날로 해가지고 그렇게 건국일을 그대로 치게 되면은 사실 일제 36년에 취하는 나라가 없는 우리는 나라가 없는 국민들이 되는 거고 없었던 정부도 없었던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제 36년을 인정해 버리게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핍박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일본이 있게 되었다는 일본 국민이었던 거죠 당시에 일본 국민 한국 시민으로 되었다. 그런 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일본 국민이었던 걸 일본이 한국을 근대시켰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금 기득권 보수 세력들 대부분이 친일파의 조상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가리고 싶은 싶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친일파라는 후손이라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신입사원들한테 물어보고 물론 이제 변명은 왜 이런 걸 물어봤냐 하면 뭐 객관적인 네가 뭐 사안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느 신입사원이 정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객관이라고 그래서 무서움을 느꼈겠죠. 속으로 이거 제대로 말을 해 아니면 그냥 심각하다고 말을 해. 참 얼마나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그렇죠. 누가 들어도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 질문인지는 충분히 아는 거고요. 이번 말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신입사원 들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희망을 갖고 있는 건 그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대부분이 기자나 PD나 뭐 엔지니어 다 들어오면은 상당수가 우리 저 세노조 KBS의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세노조로 가입을 하니까 다행이네요. 아마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껄끄럽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을 KBS의 신입사원으로 받고 싶어 했다는 걸로 뭐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보니까 이것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제일 비판적이고 또 삐딱하고 진보적이니까 그 중에서도 한번 좀 보수적인 사람을 걸러보려고 한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상식적으로 언론인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비판적으로 정권을 바라봐야죠. 그럼요.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로 가시면 돼요. 청와대로 가야죠. 새누리당은 청와대 공채로 가시면 되고. 언론인의 숙명은 저는 언론인이 뭐 삐딱해서라기보다는 정북이어서가 아니고 진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언론인은 그래야 됩니다. 언론인은 권력을 감시해야 되고 기득권자들을 감시해야 되고 기득권자보다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야 되고 그것이 언론의 기본이죠. 그걸 못한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라 홍보인인 거죠. 그렇죠. 기업 속 시원하네요. 홍보인으로 들어가야죠. 이경호 기자님 부연 너무 속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지금 새누리당 당직자 공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정보하러 가시든지 그런 쪽으로 가시면 그러나 정말 국민들을 대변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특히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의 그분들을 대변해주는 매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요. 부자들은 자기들 매체를 스스로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방송국을 심지어 가지고 있다든지, 뭐 중앙일보와 JTBC도 가지고 있고, 삼성이 여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언론인의 역할은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 사극 보면요.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꼭 우리 흔하게 듣는 말 있잖아요. 신하가 임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하들이 귀양도 가고요.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사약을 받기도 그렇죠. 사약을 받기도 하고 간원들이었는데 사관원 사원부나 뭐 홍문관 같은 데서 지금 과연 정부 안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말은 안 하고 성은이 망극하여.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오로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대통령님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우리도 함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역할을 기대 못하니 누가 해야 되냐면 그건 저는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되고 언론 중에서 국민의 전파와 시청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건 KBS는 절대 정권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 모두가 골고루 2,500원씩 수신료로 내서 운영되는 거고요. MBC 같은 경우는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의 재산의 전파를 쓰면서 돈 안 내고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비정상인 국가고 비정상인 국가를 정상화로 만드는
노릇들은 아마 그 부분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번에 그리고 정말 언론인이라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안 해버리잖아요. 1년 동안 아예 기자들 안 만나고 1년 동안 안 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티가 역력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맞아요. 그날 우리 청와대 출입기자들 질문도 정말 좀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고 밋밋했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기자회견 끝나고 안 와달라는 기자도 있었다는데 이건 좀 진짜 부연형 우리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봐요. 기자들 중에. 근데 그건 개인의 선호고 거기 청와대는 국민의 엄정한 명료로 가서 파견 나가서 감시하고 국민 대신 물어야 묻는 거고 지가 좋아도 그렇죠. 안 와달라고 하면 안 되고 대통령 더 잘해야 된다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자들은 청와대 출입 기자를 안 시키죠. 아 그래서 안기는 기자가 생겼군요. 이게 재밌는 게 저도 대리로 청와대 출입을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된 적은 없었고 이렇게 뭐 능력 있는 기자가 아니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권이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자기들하고 이제 친한 친분이 있는 기자들, 보다 이제 정부 여당, 당연히 청와대는 정부 여당이 차지하니까 그런 기자들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상도덕은 있는 거죠. 상도덕. 언론인으로서의 할 건 하고, 사석에서 친하게 지내고, 사석에서 뭐 형님 동생하고 친한 사람 선후배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라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당신이 해보십시오라는 그 대통령한테 이런 식의 하는 것다면 그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니라 그냥 청와대 채용 기자 그런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저희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클린턴 죄송합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어떤 사람 막 설전 막 벌이고 막 집요하게 질문하고 논쟁하고 그걸 뭐 한 달에 몇 번씩도 한다면서 우리는 대통령 1년에 딱 지금 2년 다 돼가는 딱 한 번 했어요. 당선 대회에 한 번 하고 질문도 짜고 가요. 이건 진짜 아닌데 열받는 정말 이거. 국정원 문제도 사과를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요. 남재준 끝까지 남재준을 비호해주면서 읽고 나가버리고 질문 안 받고. 남재준 3분 사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오만하고.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이나 뭐 정부의 그 장관들은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분들의 권리. 내가 기자회견을 이런 식으로 내가 대통령인데 이 정도 못해가 아니라 의무가 있죠. 왜? 그분들의 월급은 국민들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자체가 우리 거잖아요. 근데 5천만 명이 들어 살기 힘드니까 그중에 제일 말 잘 듣는 사람, 신분을 잘할 사람 보내놓은 건데. 대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기자님들 통해서 국민이 묻는 건데 그걸 물을 기회를 안 준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그러니까 국민이 사용자인 거죠. 청와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렇죠.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의리인데. 근데 의리 그냥 갑을 이렇게 잡아먹고 그냥 무시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기본적인 철학이 반대일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갑이고 우리가 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인 철학이 좀 반대일 거예요. 국민을 졸로 본다는 거. 의도 아니에요. 사실 졸로 보는 행태인데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고 물론 뭐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일부 높게 나온다 하지만 밑바닥 민심은 또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오늘 청취할 때 계속 올려주시는 게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 가지고 기존 언론 보도 못 믿겠다는 걸 이제 막 올려주시거든요. 뭐 어떤 경우는 뭐 음모론에 가까운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된 게 언론 자체가 총체적 불신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사람들 반응 보고 주변의 지인들이나 카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옮기시더라고요. 트위터나 이런 거 다 통해서. 저는 보도된 내용을 옮기는 줄 알았어요. 어디 몇 명이 살아있고 막 이런 걸 막 옮기시는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마음이라는 게 나오는 보도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런 게 있는데 언론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고 또 현재 정부에서 사후 대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마음들이 다 연결이 돼서 이걸 빨리 퍼다 나르세요. 많이 알려야 됩니다. 스스로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언론이 대신 그 중에는 좀 물론 좀 과도한 정보도 있다 하더라도 누구도 진실 안 알려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종의 이제 시민 자체 언론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 이경훈 부위원장님 언론노조 우리 현업 언론인들의 우리 정말 가장 권위 있는 언론노조 부위원장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강성남 위원장님은 집회나 기자회견 할 때마다 무조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성남 위원장님은 무조건
언론의 역할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언론 역할 제대로 못했습니다. 언론으로 대표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쓰러울 정도로 그러세요. 거의 90도로 꼭 항상 인사하고 시작하시거든요. 국민들한테. 죄송하죠.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참 잘하는 방법을 죄송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것들도 다 국민의 몫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언론을 선택하고 제대로 된 언론을 이용할 때 그리고 그런 언론들이 주류 언론이 되고 공정한 그 공신력 있는 언론이 될 때 결국은 그 불량 언론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불량 언론들이 오히려 진짜 그 우리 저 불량식품 같은 경우는 참 맛있잖아요. 몸에는 해롭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그 주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계층 국민들에게는 종편을 이렇게 하루 종일 틀어놓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전 종편을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암 채널인가요? 그거보다는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라 종일편파 채널이다. 종일편파 채널이 아니냐. 온종일 편파 채널, 종편. 온종일 편파 채널이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하는 게 이제 사실상의 그 시사 프로 있잖아요. 뉴스 같은 거, 뭐 시사 같은 것들이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기 적절할지 모르지만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사 포르노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진짜 그렇죠. 뭐. 완전히 적나라하게 있는 것들을 다 그 시사 드러내서 온갖 말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줘서 그러니까요. 시청자들을 멍하게 만들고 그런 멍한 시청자들을 유혹해내는 그건 정말 국민들이 채널 선택 꺼버리든지 해줘야지 그냥 지나간다고 진짜 저거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가 내가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정말 걱정이 될 정도죠. 종편, 온종일 새누리당 편파정 박근혜 편파 방송 종편. 저는 종합 암덩어리 언론도 아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특히 우리 해직 언론도 많이 계셔서 마음 무거울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료들이나 또 저희들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저희 해직 언론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자꾸 쳐다보시니까 이제 불쌍해 보이고 뭐 이런 이 심정들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이제 언론이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막 더 가중되니까 서로한테 불편함을 막 주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법정에서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해서 업무방해권이나 또 징계무효소송이나 지난번 1심에서 받았던 공영방송에서 공정보도는 근로조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너무 멋있는 판결은 정당하다. 좋았습니다. 라는 거 유지 잘 해서 역사적인 판결 받고 저희 반드시 MBC로 돌아가서 국민 여러분들, 국민TV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MBC 뉴스를 보면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겠다. 라는 소리 할 수 있도록 바꿔놓겠습니다. 정표는 물러가고 MBC KBS는 정상화시키자.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들 힘내시고요.